운동장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이 구별되지 않는다. 함께 뛰고 땀 흘리는 선생님은 아이들과 하나다. 하지만 박희승 선생님에겐 아이들은 모르는 숨은 사연이 하나 있다. 횟수는 10년 됐죠. 그때 학생운동을 이유로 그 성행불량조항에 걸렸어요. 학생운동을 한 자들은 성행이 불량하다. 그래가지고 발령이 안 된 거고, 이것 때문에 왜 성행이 불량하단 말이냐. 심지어는 그 형사범들도 났었거든요. 교단에 오르기까지 그는 꼬박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대학 3학년 때 겪은 한 사건 때문이었다. 6살짜리 아이를 둔 어엿한 엄마가 된 이수경 씨. 그녀도 15년 전 박희승 씨와 한날 한 장소에 있었다. 그 사건으로 그녀는 교도소 신세까지 졌다. 그때 그녀의 나이 21살이었다. 지금 감히 어디 아프신 편찮으신 아버님 놔두고 그런 데를 간다면서 바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맞았던 게 양쪽에 뺨 2대였던 것 같아요. 신학도였던 김종수 씨도 15년 전 그날의 일은 쉽사리 잊을 수가 없다. 득은 안 됐죠. 득은 안 됐어요. 그 이후에 학교도 그만뒀고 제가 신학과 다녔으니까 막 안 그랬으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 건데 목회자를 꿈꾸었던 김종수 씨의 운명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 그것은 86년 10월에 있었던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이다. 그해 10월의 마지막 날 서울 시내 경찰서 유치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3박 4일 동안 건국대를 점거한 1,5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연행된 것이다. 몇 개나 됐어? 경찰서는 초비상이 걸렸다. 그 많은 학생들의 범행을 단 이틀간의 수사로 가려내야만 했다. 공산혁명군자 건국대학 점거 난동 사건의 연행자 신병 처리 방침을 발표하겠습니다. 학원 내 공산혁명군자들이 지난 10월 28일부터 건국대학교 공간 5개 건물을 점거하고 검거 사흘째. 검찰은 학생들을 공산혁명분자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행자 1,525명 가운데 1,290명을 구속.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초유의 구속자 수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처벌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처리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일단은 그러면 다 같은 똑같은 현행범으로 보고 다 같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또 뭐 행위 자체의 우열도 가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속해 놓고 경찰 구속기관 우리 구속기관에서 한 달 동안 골라내자 이런 생각에서 했던 겁니다. 3박 4일 동안 대학 건물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무려 1,290명을 구속한 이 사건의 공식 명칭은 공산혁명분자 건국대학 점거 난동 사건. 검찰과 경찰은 학생들을 이른바 빨갱이로 규정한 것이다. 구속영장 심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이송됐다. 빨갱이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 됐다. (86년 10월 28일) 건국대. 마침 대학가는 축제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여느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는데 뭐 민주광장, 뭐 사회과학관앞 광장 이런 데에서 다 학교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막 3, 4, 5 모여서 막 이렇게 토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그 학생들 얼굴을 다 아는데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편집실이 학생회관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올라갔는데 뭐 다른 기자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연합 집회에 있는 것 같다. 아침부터 캠퍼스가 술렁거렸다.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이라는 학생조직 결성을 위해 전국 29개 대학에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전국 규모의 학생조직 결성식은 당시 시대 상황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대규모 집회였다. 의외로 그 건대를 아주 쉽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별다른 어떤 물리적인 장벽이나 그런 거 없이 아주 쉽게 들어가서 글쎄 그 당시 상황으로 비춰봐서는 오히려 좀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그 전날 저녁 때 보니까 이제 미리 경찰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수위도 그렇고 빨리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보면 이제 그야말로 검문 검색은 안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집결하는 대규모 연합 집회를 경찰이 모를 리 없었다. 집회 봉쇄가 흔했던 시절 학생들은 의아했다. 이상하게 그 당시 보니까 그 경찰들이 집회를 그냥 놔두고 방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기자들은 될 수 있는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항상 해산시킬 때는 그 퇴로가 있는데 그 퇴로를 전부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라는 그런 감을 갖고 있었는데 오후 3시가 지났을까? 집회 마지막 순서로 을에 거행되던 화형식이 끝날 때쯤 갑자기 경찰이 학교 안으로 밀어닥쳤다. 경찰의 기습에 학생들은 당황했다.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지만 경찰의 기세가 여느 때와는 달랐다. 퇴로가 없는 검거 작전, 전에 없던 강경 대응이었다. 학생들이 갈 곳은 건물밖에 없었다. 공방전이라고 그러는데 경찰이 한번 밀고 들어왔다가 빠지고 밀고 들어왔다가 빠지는데 이 경찰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제 거의 건물로 완전 우리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이상하다 느꼈는데 그러고 나서 경찰이 한 번 우리가 이제 집회가 깨지고 나서 우리가 건물로 밀렸는데 경찰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전부 갇혀 있었어. 나가지를 못하고. 계획된 집회는 끝이 났지만 상황은 끝난 게 아니었다. 건물로 들어간 학생들과 건물 밖 경찰들의 대치. 공방전은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됐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학생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밖에 있는 적군은 아니고 그 경찰들이 지금 겁을 주고 있지만 좀 어두워지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는 그냥 우리 물러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발족식만 사수가 됐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학생들끼리 하면 이제 그리고 이제 타 학교 학생들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꼼짝없이 갇힌 심사. 한낮의 집회는 철야농성으로 이어졌다. 그날 밤 세상은 전혀 뜻밖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론의 관심은 일제히 건국대로 집중됐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는 기사는 경악 그 자체였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학원에 침투한 좌익 용공분자들의 난도. 매스컴은 연일 특집 보도를 내보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저는 그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공산혁명분자 건국대 점거 난동 사건이라고. 아무 생각 안 하는데요. 그 당시에 답답했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워낙에 뭐 제목 자체가 일단 친북해 공산혁명군자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검찰은 즉각 참가 학생 전원을 연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안 당국이 전원 검거 방침을 내린 근거는 학생들이 작성한 대자보와 유인물. 당시로서는 금기시된 반미 구호와 친북 성향의 문구들은 6.25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꼭 민주화라는 하나의 외투를 걸친 그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혁명을 혁체하는 그런 불순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나 나라에 큰 해독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유인물에 인쇄된 단어가 문제였다. 원수, 깨부수자 등의 북한식 표현은 학생들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국가의 적 북한과의 동조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 학생 대부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겠다. 막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다 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 북한에게 어떤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북한은 그걸 또 상당히 이용하려고 그랬고, 이래서 북한에 조그만한 의심되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그 정권이 중요시 했던 그것은 사실입니다. 밤사이에 첫눈이 내렸다. 학생들은 때이른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였다. 이제 세상은 학생들의 목적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끼니도 거른 채 학생들이 외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학생들이 이제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고 독재 정권의 종식과 함께 미국을 새롭게 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집회에 저는 참석을 했고, 일부 유인물에서 나타나지는 이제 친북 성향의 내용과 표현들, 이런 부분이 물론 이렇게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을 수는 있어도 건대 사태의 본질은 분명히 아니다. 학생들의 목적은 군사 정권의 집권 연장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용공이라는 단어 속에 독재 종식과 미국에 대한 비판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뭐 새로운 무슨 구호라든지 새로운 무슨 용어가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들이 용공분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용공분자는 아니라고. 당시에 다른 회사들도 다 있었고, 다른 방송사들도 다 있고, 모여서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야, 너 용공분자라고 썼냐? 우리 그런 거 쓴 적이 없다 라고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일제히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마치 농성 현장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듯 보도된 이 기사는 현장 기자가 작성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 일은 비단 신문에서만이 아니었다. 당시 방송사 원본 테이프에는 기자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아니 지침은 썼어요? 어떻게 쓰라는 거? 아니요, 국장님한테 들었어요. 아무거나 타세요. 어글리 한번 다 쓰세요. 그냥. 아이고 이 앞에 다 있다. 학생들은 철저히 고립됐다. 뒤늦게 현장 기자가 전해준 신문을 보고서야 그들은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변명의 기회조차 없었다. 급진적인 깃발을 내건 학생들은 기성세대들에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철부지들이었다.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 남쪽에 군사 정부가 싫어서 그렇다고. 그렇다면 아까 내가 얘기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쪽에 싫으면은 그럼 그쪽 가서 북쪽 가서 사시겠습니까? 안 간다 이겁니다. 공안 당국이 발끈한 것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감한 문제제기였다. 학계 일부에서나 조심스럽게 제기됐던 주장을 사전 조율도 없이 공식 문건에 인용한 건 잘못이었다. 10월 중순경부터 용공 조작
하지 마라 이런 구호가 학생운동에서 나왔어요. 공조장하지 마라 이런 운동이 나왔던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미국 문제는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봤고 전두환 문제도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건데 결국은 그 마지막 순간에 소위 반공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부닥쳐 가자 이런 게 잘못된 결정이었죠. 뭐. 정권에 대한 비판은 늘 용공 시비에 휘말렸다. 어릴 적부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반공. 그것은 거대한 철옹성이었다. 일부 학생들은 반공의 벽만 깨뜨릴 수 있다면 군사독재의 허울을 벗길 수 있으리라 믿었다. 형건이가 이제 안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울진 삼척지구 뭐 사건 이런 것들을 들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모두 통일을 저해하고 지연시키고 가로막는 그런 그 권력자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지적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 분위기에서 그런 식의 좀 상당히 아카데믹한 그런 식의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이나 정권의 관심사는 분명히 아니었고 학생들은 거친 문장으로 설익은 주장을 표출했고 권력은 그들의 실수를 역이용했다. 검찰은 선언문의 한 구절을 빌미삼아 좌경용공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진달래꽃 머리에 꽂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국제가곡 피바다의 대사를 그대로 인용한 북한의 대표적인 혁명가극 피바다의 대사를 인용했다는 혐의만으로도 학생들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됐다. 학생들은 어떻게 피바다를 인용했던 것일까? 그들은 정말 금지된 장면을 보았을까? 정작 피바다 희곡에선 문제의 문장을 찾을 수 없었다. 아무도 본 적이 없기에 어느 누구도 학생들에게 씌워진 친북과 이적의 혐의를 의심하지 않았다. 반공의 힘은 그만큼 강력했다. 빨갱이의 굴레, 그것은 날벼락이었다. 학교에 간다던 아이가 갑자기 외박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곳이 농성장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빨갱이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니 빨갱이가 뭐 때문에 빨갱이냐고 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해주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멋대로 생각하니까 그랬고 빨갱이가 뭐 때문에 빨갱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대답해도 말을 해줘야 안 해주지. 무조건 빨갱이라고만 하는데 왜 빨갱일까요? 왜? 뭐 때문에? 빨갱이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슨 말 하려고 텔레비에서 안 찍는다고 다른 말 해요? 다른 말? 이렇게 어두운 말 하려고 많은데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그러지 말아요.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 뭘 희생하려고 왔어? 나오지 못하게 시키마. 나오지 못하게 이게. 가족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빨갱이는 부모의 면회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었다. 치안당국의 태도는 분명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학생들을 적색분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학생들을 공산폭력혁명과 적화통일 전략을 수행하는 도시 게릴라라고 지칭하면서 반드시 그 뿌리를 뽑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최상혁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 그는 왜 학생들을 공산혁명분자라고 단정했을까? 제가 계속 전화드렸던 하도 전화 통화가 안 돼갖고 직접 찾아뵙고 좀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안에 계시지 않아요? 예? 아니요. 모르겠어. 그건 난 기억이 안 나. 공산혁명분자라는 말 썼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인정됐으니까 기소했을 거예요. 기소 재판 받은 사람들은. 한 15년이나 지난 일인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그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런 발표까지 하셨는데. 하여튼 옛날 그 고안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난 이야기 안 하기로 내가 각오를 했으니까. 예? 뭐 하여튼 그래 알고 이해를 해줬어. 하루가 또 지났다. 여전히 경찰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경찰이 있는 한 학생들도 제발로 걸어 나올 의사는 없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탈진 환자가 속출했다. 꼬박 이틀을 굶은 학생들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공산혁명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건물에 난입했다는 보도와는 달리 학생들은 점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때 지침의 그걸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옷을 든든하게 입고 와라.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가져와라. 없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문제 모른다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0월 말 11월로 들어간다. 근데 11월 말에 정보농성을 한다. 그리고 또 건국대학교에서 하다못해 뭐 명동성당이나 민정당사나 그런 데도 아니고 건국대에서 한다. 그게 무슨 전술적 가치가 있었는지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농성에 돌입한 직후부터 학생들은 줄기차게 구호를 외쳐댔다. 그들이 경찰에게 요구한 것은 안전귀가 보장이었다. 경찰만 물러선다면 스스로 해산하겠다는 뜻이었다. 학생들의 요구에 경찰은 자수를 종용했다.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전단지가 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왜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상황이 바뀌어서 학생들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진압 방식으로 학생들을 진압했던 정권이 과연 학생들이 순순히 줄줄이 한 줄로 서서 나왔을 때 안전하게 자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 했을까요? 과연? 또 웃는 얼굴 나온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수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학부모들이 동원됐다. 어머니들은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부모의 애끓는 호소도 학생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일까?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어쨌든 무섭고 그러긴 했지만 그러기는 싫었죠. 예. 어쨌든 저희가 뭐 죄를 졌다고 생각을 안 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내가 죄를 졌으면 나오라 그래서 나가면 이제 자수를 하는 건데, 나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오라 해서 나오면 항복하는 거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굴욕적이고. 학생들은 더 이상 정권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제거돼야 마땅한 적이었다. 학생들이 정권을 좀처럼 믿지 않으려 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1년 전 정권은 학생운동 세력을 거세하고 학원을 통제할 방법으로 학원 안정법 제정을 시도했다. 정권의 시각에서 봤을 때 문제 학생 한 5천 명 정도 이런 학생들만 어떻게 수정을 시킨다든가 제거를 시켜버리면은 학원이 조용해질 것이다. 야당과 제2야의 반발로 국회 통과는 무산됐지만 그 법안은 학생을 바라보는 정권의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가지고 완 쪽지 형태의 그것이 지금 한번 기억해 보면은 그 중에서는 뭐 군대에다가 문제의 학생을 군에다가 수용을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까지 있었어요. 군에 한 몇천 명 시설을 두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아주 심한 그 훈련을 정신적인 육체적 훈련을 가해가지고 새로운
막 선도하겠다는 이런 취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죠. 84년 정부의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에도 전경들은 틈만 나면 학내로 진입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학생 시위,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무력 대응. 학원은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학생과 정권의 시각은 천양지차였다. 교복 자율화, 학원 자율화는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학원 자율화. 그리고 프로야구, 그다음에 실험, 이렇게 전부 다 한 것도, 또 그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이 실험하고 프로야구 만드는 게 전공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봐도 좋아요. 좋지만, 대통령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야구, 축구, 실험 봐도 전부 다 이렇게 만들고 하나를 이고는 도저히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정권이다. 왜? 학살 원흉들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애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학생운동이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분노, 적개심, 대화의 여지가 없었죠. 오죽하면 학살 원흉 차단하자라는 구호가 나왔겠습니까? 학살 원흉하고 무슨 대화가 있어요? 싸워야 되는 거죠.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정권. 그 시작은 80년 5월의 광주 학살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전두환 국민에게 장군에게 총을 겨누고 권좌에 오른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학생들의 기본 인식이었다. 총 투표수 2,525표 중 전두환 후보가 2,524표, 무효가 1표. 체육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군사정권의 정통성 시비는 전두환 정권 임기 내내 족쇄처럼 따라다녔다. 더 이상 체육관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었다. 직선제 개헌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시 전두환이 재집권한다거나 또는 그 충복이 재집권한다면 이건 정말 다시 또 어떤 암흑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86년부터 어떤 학생운동이 굉장히 가열화되고 정권 교체를 1년 앞둔 86년. 미국은 공공연하게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방했다. 군부의 탄생과 세집권을 방조해온 미국의 태도는 학생들의 저항을 더욱 부채질했다. 오직 직선제만을 외친다고 직선제가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희가 반미운동을 하는 것이 당시 전두환 정권에 굉장한 타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반미운동이 일어난 지역의 정권을 항상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통치 능력이 없냐. 내각제가 되면은 또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느냐 이 생각을 그 당시에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여튼 학생은 그런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그냥 많이 또 모여가지고 그때 또 분위기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충우돌을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구속되면 별 붙였다 그랬어요. 별 붙이는 것이 투사가 되고 오늘날 그 별이 성공을 했죠. (86년) 봄은 학생들에겐 가혹한 시기였다. 군사독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배후로 미국을 지목한 학생들은 자살이라는 극한의 방식을 선택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불길에 뛰어드는 불납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직선제는 단순한 헌법 개정이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루어야 할 대의였다. 그해 봄은 분신과 투신의 계절이었다. 아침과 저녁 하루 종일 계속 이제 같이 다니던 선배 형이 김세준이었습니다. 근데 4월 달에 분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의 정신 상태는 지금 해보면 정상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직접 분신한 장면을 8화 건들 같은 눈에 보고 눈앞에서 분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대충 손가락 가지고 권력해갖고 선거는 거의 잘 안 하고 하나만 한 선거하고 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보도도 못하게 하고 외신을 통해서 뭐 광주에서 무슨 일이 났다 이런 걸 알게 만들고 그건 결국 그 위정자나 지도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위정자들이 잘못 가르쳤고 거짓말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 극단으로 치달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농성 사흘째 학생들의 기력은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었다. 바람막이 하나 없이 폐허가 된 건물. 그나마 물마저 끊겨버렸다. 농성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었다. 학생들은 벽면 여기저기에 낙서를 새기면서 두려움을 달랬다. 20살 초반의 건장한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참기 어려운 건 배고픔이었다. 그러나 밖으로 난 길은 모두 막혀 있었다.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매점이 있었거든요. 1층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아마 이제 우리 그래서 그 갖고 온 경우도 있지만 각자 갖고 있었던 돈을 다 걷었어요. 그래갖고 돈을 얼마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다 내려놓고 그 해당되는 부분만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코파이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해서 한 7명인가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고 부도덕한 정권보다 우리가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고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다 하더라도 자판기를 깨서도 안 되는 거고 돈을 넣고 뽑아 먹더라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선배들이 저희들에게 주지를 시켰어요. 매점도 없는 건물에 갇힌 학생들은 과자 한 조각 구경할 수 없었다. 비상수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손도르래. 건물과 건물을 노끈으로 연결해서 라면과 과자를 무사히 전달했다. 저희 도서관하고 고역 건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라면이었던 것 같아요. 라면인가 과자인가를 이렇게 옥상에서 줄로 서로 던져서 받아가지고 줄로 이렇게 해서 나눠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조사받을 때는 그것도 너네 빨갱이 아니냐 소리 들었어요. 원래 사회주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 먹는 거 그런 논리니까 너희들 그렇게 나눠 먹는 것도 그런 사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굶주린 자식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아야 하는 부모들로선 애간장이 타는 노릇이었다. 순중아, 순중이 거기 있으면 이리 좀 나오너라. 응? 잘못했다고 자수하고 나오너라. 어? 순중아. 나오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안정을 되찾은 학생들은 오히려 밑에 있는 부모에게 자신의 입장을 알리려고 애를 썼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과 주민들을 향해 그들 자신은 빨갱이가 아니라고 외쳤다. 우리가 그냥 여기 왔다가 갑자기 갇히게 된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건대에 들어와서 이 농성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걸 그러면서 가까운 쪽에다 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손마이크 해가지고 막 따라하라고 하고 우리는 뭐 어떻게 이렇게 갇히게 돼 그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열심히 돌아가면서. 사회과학관 이런 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도 언론에서 빨갱이로 보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외침 이런 것들이 들려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제목으로 뽑았어요. 옥상에서 보낸 메시지는 건국대 학보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다. 농성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유일한 신문이었다. 학생들이 저 건물 저기 위에 사회과학 건물인데요. 이 깃발도 좀 많이 흔들고 소리들 많이 쳤는데 여기서는 그 소리를 잘은 들을 수가 없는 정도 였죠. 빵이나 이런 음식물 이런 것도. 글쎄 이쪽에서 제가 직접 전달을 한 적은 없어도 준비들 중에 빵들 좀 전달하려고
애들 쓴 거로 알고 있고, 뭐 간혹 저쪽 뒤쪽 이 건물들 쪽에서는 아마 던져도 주고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아니 뭐 빨갱인데 그 빵이나 이런 거 던져주면 됩니까 그거? 그 당시에 주민들은 글쎄요, 정부에서 주장을 빨갱이라 그랬고, 주민들이 빨갱이라도 믿은 적도 없고, 저는 저희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농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애초의 목적은 이루지도 못한 채 빨갱이로 몰려버린 학생들. 자진 해산을 할 순 없었다. 칠성남 통주하는 사경영공 때려잡자! 바로 그때 전국을 뒤흔드는 뉴스가 터졌다. 북한이 한강 수계를 위협하는 200억 톤 규모의 금강산 댐을 건설한다는 소식이었다. 전국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그 수공사를 정부가 발표하니까요. 하루아침에 그냥 이 전국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북한이 막 물난리를 일으킨다 하니까는 다들 겁들을 먹고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변했냐면요. 그 무교동에서 민취업이 그 민주화 시위를 하면 과거에는 시민들이 따라 나와서 물을 떠다주고 막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때마침 터진 북한의 수공 위협설은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번에도 언론은 일제히 물바다가 된 서울을 보도했다. 건국대 가서 학교 주변에 학부모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에 이북에서 금강산 호수를 금강 저수지 댐 해가지고 그 각 텔레비 그거 담당이 뭐 하는 거예요?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꼭대기만 이렇게 나왔고 물이 차는 그 화면이 그렇게 이제 그런 건 참 잘하다 보니까 그 억울한 거 보도는 잘못해도 그 그래픽하거나 그걸 뭐 금방 서울 시내가 그냥 물바다 되는 거 갑자기 텔레비에서 그거 그냥 계속 틀어대는 거예요. 과연 우연이었을까? 86년 그해 10월은 유난히 공안 사건이 많았다. 첫 사건은 대학가에 나타난 괴 유인물 소동이었다. 10여 년이 지난 후 조작 사건으로 밝혀진 이 소동은 시작에 불과했다. 국계 노동당과 같은 성격의 혁명수행 전국통일 지도부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당 결성을 건대 사건이 있기 나흘 전 공안당국은 또 한 번 대규모 조직 사건을 발표했다. 마르크스 레닌당을 결성했다는 죄목으로 노동자와 교사 70여 명이 전격 구속됐다. 김선태 씨는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됐다. 당 이름은 뭐 안개부 작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충격을 입으라고 뽑았으니까 당연히 자극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당시 상황이 아마 이제 전두환 정권의 입장에서는 86년도를 무사히 넘기지 못하면은 재집권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10월 들어 언론에는 공안 기사가 넘쳐났다. 언론은 매일같이 학생과 노동자들의 과격성을 부각시키며 좌경 용공 척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실제로 한 일간지의 10월 한 달치를 분석한 결과 특집과 사설을 제외하고도 총 51건의 공안 기사가 게재됐다. 정부 여당의 생각은 정권 이해하고 난 뒤에 헌법 개정하자. 이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었다고. 86년 11월 그러니까 뭐 10월 11월 그때 비상사태도 고려하셨습니까? 몰라요. 그때 작전회의 군 참모총장을 위해서 군 작전회의도 청와대에서 몇 차례 했죠. 처음엔 작은 무슨 유인물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조직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반국가단체 그때 재헌의라고 했었는데 이건 반국가단체가 됐어요. 그러다가 실물적으로 이제 근대사태라고 하는 큰 이제 사태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전 국민을 이제 한 방에 날려버릴 대형 사건으로 이제 금강산 댐 사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를 쓸 때 그 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충격을 줘서 나중에 막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조금씩 공포를 줘서 나중엔 정말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공포까지 몰아갔던 것 같아요. 치안당국은 검거자 분류 지침 마련에 들어간 충돌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다. 점거농성 나흘째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구호 소리가 작았을 뿐 학생들은 여전했다. 그러나 경찰의 움직임은 아침부터 부산했다. 진압 장비가 속속 건물 아래로 도착했고 전경의 수도 전날보다 훨씬 불어있었다. 전날 밤 경찰은 이미 작전 수립을 끝낸 상태였다. 신호와 함께 학생들이 농성 중인 5개 건물을 동시에 진압한다는 계획이었다. 진압의 선두에는 정예부대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자부심이 좀 있었죠. 딴 데보다는 우리 81 중대는 다 보면은 뭐 다 무술 고단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서로를 믿는 신뢰감도 있었고 오늘 한번 피 좀 보겠구나. 약간 겁도 좀 났었죠, 사실은. 큰 건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그 사건 이후로 그걸 해결하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저도 그렇고 다 탈진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누워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교실 세면바닥에 누워서 이제 숨만 간신히 꼴딱꼴딱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소리와 함께 막 밑에서부터 뭐가 막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국가에 의해서 죽을 만치 때려잡아 죽일 만치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10월 달이 되면 아마 건대 사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비슷한 악몽들을 꿀 것 같아요. 해마다 그런 꿈을 좀 꿔요. 그러니까 너무나 생지옥 같았던 정말 아비규환의 그런 진압 상황. 정말 국가가 그것도 이제 20살, 21살, 22살의 그 나이 어린 학생들을 죽어라라고 퍼붓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너희들 이 자리에서 죽어라. 빨갱이들. 경찰 투입 2시간여 만에 학생들은 완전 진압됐다. 그날 그곳에 학생들이 없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있었을까? 정권과 학생이 전면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면 그 매듭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 것일까? 불의를 보고 참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커가는 애들한테. 그래서 내가 저희 친구들 만나서 공부 아닌 사회 비판할 때는 그게 옳은 주장이다 하지만은 손이 안으로 붙는다고 너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아들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는 빠지고 여기 빠지고 그럼 누가 합니까? 건국대학교 운동장에서 진압 직후 작전에 투입된 경찰들은 건국대 운동장에 모여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자축했다. 속수 이동대 이중대. 이중대는 지난번에 81에서 제대 물러갔거든요. 수고했습니다. 원래 이 정예중대인데 공산 혁명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진압 작전. 그것은 정권과 치안 당국의 합작품이었다. 아니 치안부 단독으로는 못하지. 그때 앙지부가 있고 또 보안사령부가 있고 이 이제 정보 관계 기관자들이 다 합동으로 임원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임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진압에 들어가는 이 치안본부 단독으로는 그를 행동을 도저히 하지는 못하지요. 연행자 1525명 가운데 구속된 학생은 1290명.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0명이었다. 공산혁명분자에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주동자급으로 분류된 23명에만 내려졌다. 나머지 학생들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다. 더 이상 붙잡아둘 명분이 없었다. 진압이 있은 지 3개월 뒤 재판부는 훈계문에서 피고 학생들을 좌경용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을 공산혁명분자로 규정했던 검찰 당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씌운 빨갱이의 굴레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명하지 않았다. 건대 사태는 잊혀졌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안검찰 또 대공경찰 정권 하수인들 아닙니다. 다 나라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또 우리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애쓰는 거지. 86년 그해 애국의 방법은 달랐다. 학생들의 애국은 정권 타도였고 그런 학생들을 진압하는 게 공안당국의 애국이었다. 이데올로기의 뇌관을 건드렸던 건국대 사건. 냉전의 마지막 전선 한국에서 시대정신의 충돌은 어쩌면 불가피했는지도 모른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악몽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와 있는 것일까. 86년의 학생들은 어떤 기억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역사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거를 이 사건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억울하고 어이없어요. 근데 거기서 뭐 특별히 나만 손해봤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이나 그때나 그 정권 자체가 그렇게 좀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 삶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았어요. 1986년 그때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안 들어갔다면 나의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런 걸 보면서 가만히 나만 공부하고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한번 구속되면 별 붙였다 그랬어요. 별 붙이는 것이 수사가 되고 오늘날 그 별이 성공을 했죠. (86년) 봄은 학생들에겐 가혹한 시기였다. 군사독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배우로 미국을 지목한 학생들은 자살이라는 극한의 방식을 선택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불길에 뛰어드는 불납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직선제는 단순한 헌법 개정이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루어야 할 대의였다. 그해 봄은 분신과 투신의 계절이었다. 아침과 저녁 하루 종일 같이 계속 이제 같이 다니던 선배 형이 김세준이었습니다. 근데 4월 달에 분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의 정신 상태는 지금 생각해보면 해보면 정상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직접 분신한 장면을 팔아왔건 제가 좀 눈에 보고 눈앞에서 분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대충 손가락 가지고 권력해갖고 선거는 거의 잘 안 하고 또 하나만 한 선거하고 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보도도 못하게 하고 외신을 통해서 뭐 광주에서 무슨 일이 났다 이런 걸 알게 만들고 그건 결국 그 위정자나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위정자들이 잘못 가르쳤고 거짓말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 극단으로 치달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농성 사흘째 학생들의 기력은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었다. 바람막이 하나 없이 폐허가 된 건물. 그나마 물마저 끊겨버렸다. 농성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었다. 학생들은 벽면 여기저기에 낙서를 새기면서 두려움을 달랬다. 20살 초반의 건장한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참기 어려운 건 배고픔이었다. 그러나 밖으로 난 길은 모두 막혀 있었다.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매점이 있었거든요, 1층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아마 이제 우리 그래서 그 갖고 온 경우도 있지만 각자 갖고 있었던 돈을 다 걷었어요. 그래갖고 돈을 얼마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다 내려놓고 그 해당되는 부분만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코파이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해서 한 7명인가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고 부도덕한 정권보다 우리가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고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다 하더라도 자판기를 깨서도 안 되는 거고 돈을 넣고 일을 하고 하니 빨갱이가 뭐 때문에 빨갱이냐고 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해주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멋대로 생각하니까 그랬고 빨갱이가 뭐 때문에 빨갱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대잡아도 말을 해줘야 안 해주지. 무조건 빨갱이라고만 하는데 왜 빨갱이일까요? 왜? 뭐 때문에? 빨갱이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슨 말 하려고 텔레비에서 안 찍는다고 다른 말 해요? 다른 말? 이렇게 어두운 말을 많은데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그러지 말아요.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 뭘 시켜가려고 왔어? 나오지 못할 때 씹지 마. 나오지 못할 때 가족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빨갱이는 부모의 면회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었다. 치안당국의 태도는 분명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학생들을 적색분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학생들을 공산폭력혁명과 적화통일 전략을 수행하는 도시 게릴라라고 지칭하면서 반드시 그 뿌리를 뽑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최상혁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 그는 왜 학생들을 공산혁명분자라고 단정했을까? 제가 계속 전화드렸던 하도 전화 통화가 안 돼갖고 직접 찾아뵙고 좀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안에 계시지 않아요? 네? 아니요. 모르겠어. 그건 난 기억이 안 나. 공산혁명분자라는 말 썼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인정됐으니까 기소했을 것, 기소 재판 받은 사람들은. 한 15년이나 지난 일인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그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런 발표까지 하셨는데. 하여튼 옛날 그 고안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난 이야기 안 하기로 내가 각오를 했으니까. 하여튼 그래 알고 이해를 해줬어. 하루가 또 지났다. 여전히 경찰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경찰이 있는 한 학생들도 제발로 걸어 나올 의사는 없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탈진 환자가 속출했다. 꼬박 이틀을 굶은 학생들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공산혁명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건물에 난입했다는 보도와는 달리 학생들은 점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때 지침에 그런 걸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옷을 든든하게 입고 와라. 최소한의 일용할 양심을 가져와라. 없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문제 모른다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0월 말 11월로 들어간다. 이제 11월 말에 정되는 거.
갑자기 텔레비에서 그거 그냥 계속 틀어대는 거예요. 과연 우연이었을까? 86년 그해 10월은 유난히 공안 사건이 많았다. 첫 사건은 대학가에 나타난 괴 유인물 소동이었다. 10여 년이 지난 후 조작 사건으로 밝혀진 이 소동은 시작에 불과했다. 국계 노동당과 같은 성격의 혁명수행 전국통일 지도부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당 결성을 건대 사건이 있기 나흘 전 공안당국은 또 한 번 대규모 조직 사건을 발표했다. 마르크스 레닌당을 결성했다는 죄목으로 노동자와 교사 70여 명이 전격 구속됐다. 김선태 씨는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됐다. 당 이름은 안개부 작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충격을 입으라고 뽑았으니까 당연히 자극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당시 상황이 아마 이제 전두환 정권의 입장에서는 86년도를 무사히 넘기지 못하면은 재집권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10월 들어 언론에는 공안 기사가 넘쳐났다. 언론은 매일같이 학생과 노동자들의 과격성을 부각시키며 좌경 용공 척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실제로 한 일간지의 10월 한 달치를 분석한 결과 특집과 사설을 제외하고도 총 51건의 공안 기사가 게재됐다. 정부 여당의 생각은 정권 이해하고 난 뒤에 헌법 개정하자. 이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었다고. 86년 11월, 그러니까 뭐 10월, 11월 그때 비상사태도 고려하셨습니다. 아, 물론이죠. 그때 작전회의, 군 참모총장을 위해서 군 작전회의도 청와대에서 먼저 철회했죠. 처음엔 작은 무슨 유인물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직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국가단체, 그때 재헌의라고 했었는데, 이건 반국가단체가 됐어요. 그러다가 실물적으로 이제 근대사태라고 하는 큰 이제 사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을 이제 한 방에 날려버릴 대형 사건으로 이제 금강산댐 사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시를 쓸 때 그 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충격을 줘서 나중에 막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조금씩 공포를 줘서 나중엔 정말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공포까지 몰아갔던 것 같아요. 치안당국은 검거자 분류 지식 마련에 들어갔다. 충돌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다. 점거농성 나흘째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구호 소리가 작았을 뿐 학생들은 여전했다. 그러나 경찰의 움직임은 아침부터 부산했다. 진압 장비가 속속 건물 아래로 도착했고 받을 때는 그것도 너네 빨갱이 아니냐 소리 들었어요. 원래 사회주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먹는 거 그런 논리니까 너희들 그렇게 나눠먹는 것도 그런 사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굶주린 자식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아야 하는 부모들로선 애간장이 타는 노릇이었다. 순중이 거기 있으면 이리 좀 나오너라. 응? 잘못했다고 자수하고 나오너라. 순중아. 나오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안정을 되찾은 학생들은 오히려 밑에 있는 부모에게 자신의 입장을 알리려고 애를 썼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과 주민들을 향해 그들 자신은 빨갱이가 아니라고 외쳤다. 우리가 그냥 여기 왔다가 갑자기 갇히게 된 것이 우리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건대에 들어와서 이 농성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걸 그러면서 가까운 쪽에다 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손마이크 해가지고 막 따라하라고 하고 우리는 뭐 어떻게 이렇게 갇히게 돼 그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열심히 돌아가면서. 사회과학관 이런 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도 언론에서 빨갱이로 보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외침 이런 것들이 들려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제목으로 뽑았어요. 옥상에서 보낸 메시지는 건국대 학보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다. 농성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유일한 신문이었다. 학생들이 뭐 저 건물 뭐 저기 위에 사회과학 건물인데요. 이
깃발도 좀 많이 흔들고 소리들 많이 쳤는데 여기서는 그 소리를 잘은 들을 수가 없는 정도였죠. 뭐 빵이나 뭐 이런 음식물 뭐 이런 것도. 글쎄 이쪽에서 뭐 제가 직접 전달을 한 적은 없어도 준비들 중에 빵들 좀 전달하려고 애들 쓴 거로 알고 있고 뭐 간혹 저쪽 뒤쪽 이 건물들 쪽에서는 아마 던져도 주고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아니 뭐 빨갱인데 그 빵이나 이런 거 던져주면 됩니까 그거? 그 당시에 주민들은 글쎄요 정부에서 주장을 빨갱이라 그랬고 주민들이 빨갱이라고 믿은 적도 없고 저는 저희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농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애초의 목적은 이루지도 못한 채 빨갱이로 몰려버린 학생들. 완전까지 하셨는데. 하여튼 옛날 그 고안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야기 안 하기로 내가 각오를 했으니까. 하여튼 그래 알고 이해를 해줬어. 하루가 또 지났다. 여전히 경찰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경찰이 있는 한 학생들도 제발로 걸어 나올 의사는 없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탈진 환자가 속출했다. 꼬박 이틀을 굶은 학생들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공산혁명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건물에 난입했다는 보도와는 달리 학생들은 점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때 지침에 그런 걸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옷을 든든하게 입고 와라.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은 가져와라. 없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문제 모른다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0월 말 11월로 들어간다. 11월 말에 점거농성을 한다. 그리고 또 건국대학교에서 하다못해 뭐 명동성당이나 민정당사나 그런 데도 아니고 건국대에서 한다. 그게 무슨 전술적 가치가 있었는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농성에 돌입한 직후부터 학생들은 줄기차게 구호를 외쳐댔다. 그들이 경찰에게 요구한 것은 안전귀가 보장이었다. 경찰만 물러선다면 스스로 해산하겠다는 뜻이었다. 학생들의 요구에 경찰은 자수를 종용했다.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전단지가 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왜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상황이 바뀌어서 학생들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진압 방식으로 학생들을 진압했던 정권이 과연 학생들이 순순히 줄줄이 한 줄로 서서 나왔을 때 안전하게 자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 했을까요? 과연? 또 우는 얼굴 나온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수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학부모들이 동원됐다. 어머니들은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부모의 애끓는 호소도 학생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일까?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어쨌든 무섭고 그러긴 했지만 그게 안 된 거고 이것 때문에 왜 성행이 불량하단 말이냐. 심지어는 그 형사범들도 났었거든요. 교단에 오르기까지 그는 꼬박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대학 3학년 때 겪은 한 사건 때문이었다. 6살짜리 아이를 둔 어엿한 엄마가 된 이수경 씨. 그녀도 15년 전 박희승 씨와 한날 한 장소에 있었다. 그 사건으로 그녀는 교도소 신세까지 졌다. 그때 그녀의 나이 21살이었다. 지금 감히 어디 아프신 편찮으신 아버님 놔두고 그런 데를 가냐면서 바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맞았던 게 양쪽에 뺨 2대였던 것 같아요. 신학도였던 김종수 씨도 15년 전 그날의 일은 쉽사리 잊을 수가 없다. 그건 안 됐죠. 그건 안 됐어요. 그 이후에 학교도 그만뒀고
제가 신학과 다녔으니까 아마 안 그랬으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 건데 목회자를 꿈꾸었던 김종수 씨의 운명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 그것은 86년 10월에 있었던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이다. 그해 10월의 마지막 날, 서울 시내 경찰서 유치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3박 4일 동안 건국대를 점거한 1,5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연행된 것이다. 몇 개나 됐어? 경찰서는 초비상이 걸렸다. 그 많은 학생들의 범행을 단 이틀간의 수사로 가려내야만 했다. 공상혁명분자 건국대학 점거 난동 사건의 연행자 신병 처리 방침을 발표하겠습니다. 학원 내 공상혁명분자들이 지난 10월 28일부터 건국대학교 본관 5개 건물을 점거하고 검거 사흘째, 검찰은 학생들을 공산혁명분자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행자 1,525명 가운데 1,290명을 구속,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초유의 구속자 수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처벌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처리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일단은 그러면 다 같은 똑같은 현행범으로 보고 다 같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또 뭐 행위 자체의 우열도 가리기도 어려워. 오자마자 제일 먼저 맞았던 게 양쪽에 뺨 2대였던 것 같아요. 신학도였던 김종수 씨도 15년 전 그날의 일은 쉽사리 잊을 수가 없다. 득은 안 됐죠. 득은 안 됐어요. 그 이후에 학교도 그만뒀고 제가 신학과 다녔으니까 아마 안 그랬으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 건데 목회자를 꿈꾸었던 김종수 씨의 운명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 그것은 86년 10월에 있었던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이다. 그해 10월의 마지막 날, 서울 시내 경찰서 유치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3박 4일 동안 건국대를 점거한 1,5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연행된 것이다. 몇 개나 됐어? 경찰서는 초비상이 걸렸다. 그 많은 학생들의 범행을 단 이틀간의 수사로 가려내야만 했다. 공상혁명분자 건국대학 점거 난동 사건의 연행자 신병 처리 방침을 발표하겠습니다. 학원 내 공상혁명분자들이 지난 10월 28일부터 건국대학교 본관 5개 건물을 점거하고 검거 사흘째, 검찰은 학생들을 공산혁명분자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행자 1,525명 가운데 1,290명을 구속,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초유의 구속자 수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처벌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처리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일단은 그러면 다 같은 똑같은 현행범으로 보고 다 같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또 뭐 행위 자체의 우열도 가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속해 놓고 경찰 구속기관 우리 구속기관에서 한 달 동안 골라내자 이런 생각에서 했던 겁니다. 3박 4일 동안 대학 건물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무려 1,290명을 구속한 이 사건의 공식 명칭은 공산혁명분자 건국대학 점거 난동 사건. 검찰과 경찰은 학생들을 이른바 빨갱이로 규정한 것이다. 구속영장 심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이송됐다. 빨갱이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 됐다.
어쨌든 저희가 뭐 죄를 졌다고 생각을 안 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내가 죄를 졌으면 나오라 그래서 나가면 이제 자수를 하는 건데, 나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오라 해서 나오면 항복하는 거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굴욕적이고. 학생들은 더 이상 정권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제거돼야 마땅한 적이었다. 학생들이 정권을 좀처럼 믿지 않으려 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1년 전 정권은 학생운동 세력을 거세하고 학원을 통제할 방법으로 학원 안정법 제정을 시도했다. 정권의 시각에서 봤을 때 문제 학생 한 5천 명 정도, 이런 학생들만 어떻게 수정을 시킨다든가 제거를 시켜버리면은 학원이 조용해질 것이다. 야당과 제2야의 반발로 국회 통과는 무산됐지만 그 법안은 학생을 바라보는 정권의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가지고 완 쪽지 형태의 그것이 지금 한번 기억해 보면 그 중에서는 뭐 군대에다가 문제의 학생을 군에다가 수용을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까지 있었어요. 군에 한 몇천 명 시설을 두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아주 심한 그 훈련을, 정신적인 육체적 훈련을 가해가지고 새로운 학생을 선도하겠다는 이런 취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죠. 84년 정부의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에도 전경들은 틈만 나면 학내로 진입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학생 시위,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무력 대응. 학원은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학생과 정권의 시각은 천양지차였다. 교복 자율화, 학원 자율화는 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학원 자율화. 그리고 뭐 프로야구, 뭐 그다음에 뭐 실험 이렇게 전부 다 한 것도, 또 뭐 그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이 실험하고 프로야구 만드는 게 뭐 전공용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봐도 좋아요. 좋지만 대통령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뭐 야구, 뭐 축구, 뭐 실험 봐도 전부 다 이렇게 만들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감한 문제제기였다. 학계 일부에서나 조심스럽게 제기됐던 주장을 사전 조율도 없이 공식 문건에 인용한 건 잘못이었다. 10월 중순경부터 용공 조작 하지 마라 이런 구호가 학생운동에서 나왔어요. 용공 조작하지 마라 이런 운동이 나왔던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미국 문제는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봤고, 전두환 문제도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건데, 결국은 그 마지막 순간에 소위 반공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부닥쳐가자 이런 게 잘못된 결정이었죠. 정권에 대한 비판은 늘 용공 시비에 휘말렸다. 어릴 적부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반공. 그것은 거대한 철옹성이었다. 일부 학생들은 반공의 벽만 깨뜨릴 수 있다면 군사 독재의 허울을 벗길 수 있으리라 믿었다. 형건이가 이제 안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울진 삼척지구 뭐 사건 이런 것들을 들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모두 통일을 저해하고 지연시키고 가로막는 그런 그 권력자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지적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 분위기에서 그런 식의 좀 상당히 아카데믹한 그런 식의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이나
정권의 관심사는 분명히 아니었고. 학생들은 거친 문장으로 설익은 주장을 표출했고 권력은 그들의 실수를 역이용했다. 검찰은 선언문의 한 구절을 빌미삼아 좌경용공의 복귀를 늦추지 않았다. 진달래꽃 머리에 꽂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국제가극 피바다의 대사를 그대로 인용한 북한의 대표적인 혁명가극 피바다의 대사를 인용했다는 혐의만으로도 학생들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됐다. 학생들은 어떻게 피바다를 인용했던 것일까? 그들은 정말 금지된 장면을 보았을까? 정작 피바다 희곡에선 문제의 문장을 찾을 수 없었다. 아무도 본 적이 없기에 어느 누구도 학생들에게 씌워진 친북과 이적의 혐의를 의심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지금 겁을 주고 있지만 좀 어두워지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는 그냥 우리 물러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발족식만 사수가 됐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학생들끼리 하면 이제 그리고 이제 타 학교 학생들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꼼짝없이 갇힌 심사. 한낮의 집회는 철야농성으로 이어졌다. 그날 밤 세상은 전혀 뜻밖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론의 관심은 일제히 건국대로 집중됐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는 기사는 경악 그 자체였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학원에 침투한 좌익 용공분자들의 난동. 매스컴은 연일 특집 보도를 내보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저는 그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공산혁명분자 건국대 점거 난동 사건이라고. 아무 생각 안 하는데요. 그 당시에 답답했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워낙에 제목 자체가 일단 친북계 공산혁명분자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검찰은 즉각 참가 학생 전원을 연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안 당국이 전원 검거 방침을 내린 근거는 학생들이 작성한 대자보와 유인물. 당시로서는 금기시된 반미 구호와 친북 성향의 문구들은 6.25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꼭 민주화라는 하나의 외투를 걸친 그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혁명을 혁칭하는 그런 불순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나 나라에 큰 해독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 처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유인물에 인쇄된 단어가 문제였다. 원수, 깨부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초유의 구속자 수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처벌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처리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일단은 그러면 다 같은 똑같은 현행범으로 보고 다 같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또 행위 자체의 우열도 가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속해 놓고 경찰 구속기관 우리 구속기관에서 한 달 동안 골라내자 이런 생각에서 했던 겁니다. 3박 4일 동안 대학 건물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무려 1290명을 구속한 이 사건의 공식 명칭은 공산혁명분자 건국대학 점거 난동 사건. 검찰과 경찰은 학생들을 이른바 빨갱이로 규정한 것이다. 구속영장 심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이송됐다.
빨갱이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 됐다. (86년 10월 28일) 건국대. 마침 대학가는 축제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여느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는데 뭐 민주광장, 뭐 사회과학관 광장 이런 데에서 타학교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막 3, 4, 5 모여서 막 이렇게 토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그 학생들 얼굴을 다 아는데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편집실이 학생회관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올라갔는데 뭐 다른 기자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연합 집회에 있는 것 같다. 아침부터 캠퍼스가 술렁거렸다.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이라는 학생조직 결성을 위해 전국 29개 대학에서 2,000여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전국 규모의 학생조직 결성식은 당시 시대 상황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대규모 집회였다. 의외로 그 건대를 아주 쉽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별다른 어떤 물리적인 장벽이나 이런 그런 거 없이 아주 쉽게 들어가서 글쎄요, 뭐 그 당시 상황으로 비춰봐서는 오히려 좀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그 전날 저녁 때 보니까 이제 미리 경찰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수위도 그렇고 뭐 빨리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보면 이제 그야말로 검문 검색은 안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수천 명의